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신문, 거의 모든 신문입니다. 일면 톱 기사로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목으로 싣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용납을 할 수 없다. 북한 만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북한, 우리 국민 사살 후 불태워. 표현 자체,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잔혹합니다. 지금요. 청와대 책임자 처벌 강력 요구, 그리고 남북 관계 급속 경색 불가피하다. 며칠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 제안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전문가 연결해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총격, 시신훼손,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 표류된 남측 민간인 사살, 남북관계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죠.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실종자 발견한 북한 이렇게 됩니다. 이게 21일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밤 9시 상부 지시를 받고 총격을 가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상부가 등장을 합니다. 과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군 당국 보호 요청 등 조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 요 발견 그리고 밤 9시 요 사이 시간이 좀 있잖아요. 5시간, 6시간 정도 되는데 이 사이 군 당국은 어떤 조치를 안 하고 지켜만 본 것이냐. 지금 이런 비판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또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일면 톱기사로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총살에 불태운 북한 지켜보기만 한 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NLL에서 실종됐던 해수부 공무원 북한 사살 후, 이게 참 너무 잔혹합니다. 이 표현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시청자 여러분께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비무장한 민간인의 초유의 만행이다. 군은 포착하고도 별 대응을 안 했다. 역시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이쪽 끝에 있습니다. 어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새 총리죠.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뭐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징용 문제 해법을 찾을 것이다. 스가 관계 방치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본 걸로 봐서는 뭔가 그래도 지금 상태는 안 되니까 뭔가 좀 해봅시다. 이런 내용이 좀 읽히는데 20분 정도 통화했어요. 통역을 꼈다는 거 하면 10분 이상, 10분 가량 정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이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4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최직련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반인륜 만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 표현 반인륜 그리고 만행이다. 거의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그럴 줄 몰랐다. 어제 국방부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민간인을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만행을 저지를 동안 우리 군은 뭔가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시간이 꽤 됩니다. 5시간, 6시간. 근데 그 사이에 그럼 왜 아무런 조치, 어떻게라도 뭐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북한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요. 국감장 팽수입니다. 팽수.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죠. 인형 캐릭터입니다. 국감장에 이번에 참고인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불복 예고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대선이 아직 치러지지도 않았죠. 그런데 벌써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도 있다라고 먼저 뭔가를 깔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상황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요. 뭐니 해도 이 북한과 관련된 상황, 이 만행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북한의 저런 모습, 과연 어떤 배경과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이어서요. 우리의 대응에는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북한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상부 지시 받은 뒤 처형하듯 총살을 했다. 수십 리터 기름을 붓고 40분간 불태웠다. 자, 이 설명이요.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이게 우리 군 당국, 국방부에서 한 설명입니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정보를 통해서. 북한 실종 다음 날 NLL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우리 민간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탈진한 표류자 바다에 또 그대로 방치해뒀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 만약에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면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 민간인을 발견하면 일단 배 위로 올려놓고 물어보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요. 북한 방독면을 쓴 채 신문 그리고 6시간 뒤에 총으로 쐈습니다. 훼손한 시신 수습도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난 겁니다. 이건 추정인데요. 평양 지시 기다리느라 6시간 지체 가능성, 발견 뒤에 어떤 만행을 저기까지. 이 시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평양 지시 아닌가 이런 추정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 사진이나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요. 북한 쪽으로 우리 민간인이 넘어갔죠?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행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죠. 거리가 꽤 됩니다. 38km를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날짜도 여기서는 21일, 그리고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23일, 22일 이렇게 나옵니다. 22일입니다. 그러면 하루 이상 훌쩍 날짜가 지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22일, 21일 이렇게 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북한 코로나 바이러스 다루듯 잔혹한 대응 도대체 왜 그런 걸까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명은 좀 안 되고 있어요. 추정입니다. 탈북민 월북 그리고 국경 사살 명령 등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분석이 돼 있어요. 자, 서욱 국방장관 북한 코로나 대응과도 연관이 있는 걸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은 침묵 정부 화해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또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군, 북한 만행 36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서야 저 발표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 직후 발표가 부담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 여기 보면 서욱 국방장관 그리고 청와대 22일 자정 전에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은 거로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날짜가 넘어갑니다. 23일 새벽 1시쯤에 청와대가 관계장관 회의를 엽니다. 그럼 여기에서 뭔가 대책 논의 그리고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새벽 1시 26분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 좀 상황이 시간대가 이렇게 좀 같이 맞물려 갔어요. 겹치게 된 거죠. 국방부 발표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야당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앞당겨져 뭐 이런 전언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북한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분석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점, 그러나 아직까지 뭐 속시원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북한이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자비한 만행을 저질렀을까? 이거 어떤 배경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요. 예.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코로나가 뭐 한 명도 아직 발생을 안 했다라고 하지만 예. 사실상 이거 뭐 전 세계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7월 19일 날 우리 탈북했던 분 한 분이 강화도를 통해 가지고 월북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에서 자수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북한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를 긴급 소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방역 체계를 최대로 높은 그런 비상 체계로 바꾸라고 지시를 하면서 예. 개성시를 폐쇄를 하고 또 접경 지역의 경제 실태도 뭐 문책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계속해서 북한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뭐 해상이나 공중으로 북한으로 오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다 소각 처리해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예. 또 이제 이브람스 우리 연합사령관이 9월 10일 날 CSI에서 화상 토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북중 국경 지역의 버퍼존 같은 것을 예.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불법 월경하는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사살해라 하는 예.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뭐라고 할까요? 코로나에 대한 예. 무슨 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런 반인륜적 만행으로 예.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뭔가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살과 관련된 어떤 지시가 있었다. 이런 건 이미 좀 알려진 내용이네요, 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만행이 벌어진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지긴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이제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8시간 정도 이 사람이 부유물에 이렇게 떠 다녔잖아요. 28시간 헤엄쳤는데 기진맥진한 상태고 비무장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제일 이제 먼저 조치해야 될 게 우선 자기 배에다가 옮겨서 물이라도 먹이고 건강이라도 회복시켜주고 정상적이라고는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아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요. 지금 어제 뭐 군 당국 등 통해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만행까지 이르기까지 그 공백 시간 동안. 자, 그러면 이 상부의 지시라는 거는 어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어제 이제 발견된, 이게 발표한 내용을 보면 22일 날 오후 3시 30분에 발견이 돼서 처행이 이루어진 것이 9시 40분이니까 한 6시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 이제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업지도선이죠. 업지도선에서 우리에게 공무원 실종자 이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유물에 놔둔 채로 계속해서 이제 신문을 하고 그 신문한 것을 결과를 가지고 이제 위로 보고를 한 거죠. 뭐 우리 군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만은 하급 부대에서 즉각 조치해야 될 일이 있고 아주 상황이 엄중하면 위에 지휘계통을 통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군에서 이것을 감청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그걸 아마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보고가 제가 볼 때는 이 업 감시선에서 무슨 뭐 그쪽 예.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 부대가 4군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4군단까지 보고가 된 건지 오.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의 총정치국까지 보고가 된 건지 예. 그렇지 않으면 총참모부 보고도 하고 최고사령관인 예. 김정은 위원장한테까지 보고가 된지 예. 이것은 지금까지 알 수는 없지만 예. 이것을 결심을 받는데 6시간이 소요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휘계통이 예.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냥 단순히 한두 단계의 상부 지휘관이 결심했던 사항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상당히 위선에서 이것이 결심이 되고 그에 따른 예.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총격도 있고 또 시신을 훼손하는 일도 생기고 예.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을 보면 가장 윗단계, 즉 김정은 위원장 단계까지 갔을 경우 이걸 배제할 수 없다는 말로 들리네요. 예,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북한의 반응을 보면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예. 북한이 이제 앞으로 뭐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을 보일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크게 보면 한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역공을 할 수도 있고 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침묵을 할 수도 있고 예. 세 번째는 이제 사과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가 안 된 거고요. 예. 만일 역공을 취하거나 예. 침묵을 하게 되면 이거는 최고사령관한테까지 보고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 북한의 반응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전달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지금까지는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반응에 따라서 어느 선까지 올라가서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이걸 추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예. 국경을 무단 침범했다. 이거 당연히 사살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역공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북한의 경우가 예. 그랬듯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예.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사과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자꾸 이 최근에 들어서면서 정상 국가에 그런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남북한 동포도 언급도 하고 예. 또 경제 사정이 나쁜 것도 사실상 인정도 하고 이걸 뭐 예. 그냥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요. 예. 능력이 부족해서 그만큼 일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고해성사도 하고 또 90도로 거의 뭐 예.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90도로 인사도 하고 이랬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 예.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차원에서 예. 어떤 입장 표명 예. 그런 것들이 사과까지는 안 가더라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사례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2015년도 예. 8월달에 DMZ에서 목함 지뢰 사고 예. 났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예. 이제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간의 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서 유감을 예. 표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북한의 수위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볼 때까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군 당국은 뭐 책임을 묻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책임은 물리적 책임은 안 되죠. 예. 군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결국은 이제 북한과의 어떤 회담 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성의 있는 어떤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 유감 표명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국제사회를 동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이건 정말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잖아요. 예, 유엔 총회에 여러 가지 이사회들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권 이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인권 이사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압박이 일단 어느 정도 선행이 돼야 예. 북한으로서도 성의 있는 어떤 조치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자칫 공허한 제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남북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지 조금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 우리 대통령께서 또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예.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도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생명 공동체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종전선언과 관련된 평화를 향한 우리의 집념, 우리의 노력, 의지 이런 걸 표명을 했는데요. 예. 지금 북한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예.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의 노력들이 북한이 호응해주지 않게 되면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당분간 남북 간의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북한이 아무런 반응 지금까지 안 보이고 있는데 반응에 따라서 예를 들면 침묵 또는 오히려 역공을 벌 경우는 그 상부의 지시, 김정은 위원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순순히 사과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조치가 나올 경우는 이거는 군부 내에서 이뤘을 가능성. 이렇게 좀 분석도 해주는데 굉장히 좀 귀를 잡은 분석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의 대응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된 그림입니다. 지금 보면 날짜가 21일부터 24일까지 정리가 돼 있는데요. 먼저 21일입니다. 여기 보면 오전 11시 30분 일단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선 등 이거 실종된 사실, 여기서 실종됐다는 게 이제 처음에 파악이 된 거예요. 어디로 사라진 거죠. 실종. 그리고 날짜가 지납니다. 22일 오후 3시 30분 북한 쪽으로 넘어간 게 이제 파악이 된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A씨를 발견. 그리고 거리 유지한테 뭔가를 계속 이렇게 신문하는 모습. 이게 이제 포착이 됐죠. 그리고 저녁 6시 30분 무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합니다. 내용은 실종 발생, 그리고 북한이 지금 뭔가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내용의 보고가 갑니다. 그리고요, 그날 밤입니다. 9시 40분에 이제 이 만행이 저질러진 겁니다. 여기 시차가 좀 있죠. 그리고 22시 30분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등에 상황 보고를 하고요. 날짜가 바뀌어서 오전 1시 새벽입니다. 청와대 심야회의,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서 한 30분 지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살, 시신 훼손 관련 이런 내용을 담은 대면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날짜가 바뀌어서 어제 오전 국방부가 브리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이렇게 며칠 동안 벌었던 상황,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4가지 정도로 준비가 돼요. 공무원 북학 피격 사망 의문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군, 왜 6시간 동안 대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22일 낮에 북한군이 우리 민간인을 파악을 하고 있다. 그 상황을 알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밤 9시 좀 넘은 무렵에 만행이 저질렀던 시간까지 5시간에서 6시간 사이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이 동안 왜 어떤 조치나 이런 대응이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그와 관련된 기사 좀 보겠습니다. 북한 보란 듯이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는데 손을 쓰지 못한 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북한 실종자가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월북 의사 등 이건 아직까지 추정입니다. 뭔가 조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 후에 상부 지시를 받아 총격 만행. 그러면은 이걸 파악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걸. 자, 군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라는 질문에 당시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북한 해역이라 조치가 힘들었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밑줄 보면
우리 군 당국 그리고 국방부의 설명이 있습니다. 4가지 이유를 댔어요. 왜 대응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북측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두 번째는 당시 정확한 위치 식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군 첩보 자산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요. 북한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4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우리 군 국방부의 해명 납득이 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북한에 대해서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모두가 다 공분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군과 청와대가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이건데 군에는 방금 제목에도 있었습니다만 손 쓰지 못한 군 또는 지켜보기만 한 군 이런 제목이 사실 가장 아플 것 같아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 NLL 북쪽에 있는 북한 쪽 영해지 않습니까? 예. 황해남도 동산곳 앞바다이기 때문에 예. 자 그곳에 북쪽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평도 포격 때처럼 예. 직접적인 공격을 해왔다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예. 대응 후 보고 예. 이런 매뉴얼이 연평도 사건 이후에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랬다면 뭐 즉각 대응이 가능했을 수도 있겠죠. 자 문제는 우리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저쪽으로 실종 이후에 지금 표류를 해서 갔는데 예. 북한 어선 선박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예. 그게 북한 군 쪽에 예. 어찌됐든 넘겨져서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인지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첩보 자산이 과연 뭐냐 이 궁금증이 좀 생길 거예요. 예. 일부에서는 언론에서 이미 지금 구체적으로 조금 나왔어요. 감청이나 위성일 그렇죠. 가능성. 예. 그러니까 추정컨대는 당사자가 당시에 발견했던 어선이나 군 예. 관계자에게 내가 월북을 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육성을 뭐 예를 들어서 잡았다 이런 것보다는 예. 북한 군 내부에서 위로 보고를 하는 그 과정이 감청이 되지 않았을까. 뭔가 이제 파악이 됐다고 예, 봐야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 쪽 영해인데 과연 우리 군이 즉각 그 주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대응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건 사실 무리한 요구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남북한 간에는 아무리 양쪽의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었어도 예. 군사 하트라인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럴 때 군사 하트라인이라는 것 이게 필요했다. 이게 지금 이조차도 결국은 단절이 돼 버린 게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예. 북한 쪽 어민들이 예. 표류를 해서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 군 관할 지역에서 해경이나 예. 군에 의해 발견이 됐을 경우, 그래서 해경이나 군의 관리하에 들어있을 경우, 예. 그 다음에 대응을 해 나갔던 그거하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이거죠. 군이나 해경에서 예. 통일부로 또는 국정원으로 이첩이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채널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상황은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군 하트라인이라는 게 이번 사건에 저는 예. 절실함이 확인이 됐다. 이건 양쪽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결론적으로는 군이 사실은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 뭐 제가 보기엔 미흡합니다. 예. 분명히 미흡해요. 특히 보고 체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은 다음에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해라라고 얘기했다지만 군은 여러 가지 정무적인 상황을 아마 재다가 이렇게 공개까지는 아까 뭐 36시간 뭐 훨씬 그 이상이 소요된 걸로 되기 때문에 군이 어찌됐든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결론은 그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네. 군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예. 세월호 때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해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살인죄가 되고 사형, 무기징역 엄청난 범죄죠. 또는 이거는요. 5년 이상의 예. 무기징역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거기다가 예. 사체 훼손과 유기까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실무적 감각으로는 예. 적어도 20년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9.19 군사 합의와 관련돼서도 예. 문제가 됐는데요. 예. 실제 이 부분의 군사 합의 사망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원칙적으로 2018년 12월부터는 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 군용기가 운영이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상이나 해상의 조난, 구조, 기상 관측, 환자 후송 같은 경우에는 예. 비행기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상대 측에 통보하고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내부적인 어떤 여러 정보 자산을 예. 통해서 이 한국 국민이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을 확인했고 예. 나아가서 그 시간이 6시간 이상이 된 것을 충분히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말씀드렸듯이 군사분계선에 정찰기를 띄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예. 이 문제에 있어서 해상에서의 어떤 충돌을 방지하기 예. 위해서 경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분명히 시각적으로도 분명히 그것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위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경이나 해군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을 6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만약 자기의 가족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의문점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랫부분입니다. 자, 22일, 23일, 그 상황이죠. 자, 종전선언 제안, 유엔 연설,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유엔 연설에서 이거를 의식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의식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이에요. 이게 야당을 중심으로 이런 의혹 제기가 있죠.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피살 첩보의 회의까지 연 청와대 참모진. 그렇습니다. 새벽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럼 뭔가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대통령에겐 10시간이 지나 보고를 했다. 여기서 말하는 10시간은요. 대통령에게 일단 우리 민간인이 북쪽 해역으로 넘어가서 뭔가 지금 있습니다. 상황이. 그 보고. 그리고 피살 관련 보고가 10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 아랫부분으로 가겠습니다. 22일 오후 실종자 발견 서면 보고를 했죠. 그리고 밤 10시 반에 북사살 첩보를 받았지만 새벽 1시에서 2시 관계장관 회의부터 열고 그리고 나서는 대통령한테는 새벽경에 이제 보고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서 8시 30분에 이 상환, 사살 관련 보고를 했다는 거죠. 청와대 관계자, 당시 첩보 신빙성 부족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브리핑 때 뭐 사고로 말했다가 정정하기도 뭐 이런 것도 실수겠죠. 이런 거는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당은 종전선언 연설위에 공개를 늦춘 것인가? 유엔 이벤트에 뭐가 이제 뒷전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입니다. 청와대는 유엔 연설은 15일 녹화를 했고 18일에 이미 보낸 상태였다. 그거를 연결 짓는 거는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또 설명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 30시간 후에 사건 발생, 그것도 신고 접수에 보고가 되고 관계장관은 이틀 후에 시작된다는 이게 맞는 겁니까? 이 최초의 그 실종은 해상에서 가끔 있었던 일들이고 해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물론 실시간 보고를 받으면서 조치를 했지만 그것이 그 위까지 보고를 꼭 했어야 될 상황인가 하는 것은 시간을 그렇게 계산하시면 그런데 사실 정확한 계산법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관계장관 회의가 움직여지고 첩보를 정보화하고 그 사항을 최대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됐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사실이 한국 시간으로 23일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라는 대한민국의 유엔 연설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라는 큰 이벤트로 국민의 생명은 뒷전으로 밀어놓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 발표, 그러니까 종전선언 제안 그 연설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게 지금 야당의 시각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은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시간상으로 배열을 보면 예.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시 11분에 사실상 그것을 인지하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국방부 장관 위기관리센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시에 사실상 관계장관 회의가 열려요. 그런데 유엔 연설은 1시 26분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30분 뒤에 예정이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관계장관 회의가 1시에서 2시 뭐 그 이후까지도 열리는 모양인데 거기서 판단이 안 되는데 그거를 유엔 연설을 취소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유엔 연설은 이미 15일 날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18일 날 보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취소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늦춘 것이다. 저는 반대로 정무적 판단을 빨리 했어야 된다. 예컨대 이런 사안이라 그러면 종전선언이란 유엔 연설이 무색해진 거 아니에요?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그걸 하느라고 그걸 늦춥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리 해서 이것을 취소시킨다 그러면 이 장면이 전 세계에 나가고 그만큼 한국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격앙하고 있다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날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무적 판단을 오히려 관계장관이 했어야 된다. 그 당시에 그 연설과 관련된 어떤 판단이 좀 있었어야 된다고. 그렇죠. 오히려 더 그걸 빨리 규명을 해서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유엔 연설의 어떤 이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 이게 오히려 나은 효과가 아닌가요? 자, 이중근 평론가는 요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 보고는 우리 민간인이 북쪽으로 넘어가서 북한 쪽에서 뭔가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는 보고가 22일 저녁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최종 이런 북한의 만행과 관련된 보고는 그 다음날 오전 8시 30분이거든요. 그럼 시차가 좀 10시간 정도 있다고 언론에서 계속 여기 기사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관계장관 회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 파악이 된 상태에서 관계장관 회의는 23일 새벽 1시경에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계장관 회의가 끝난 뒤에 그 새벽이라도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쪽의 설명을 이제 정리하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유엔 연설 있기 이전까지는 그 피살 사실을 대통령은 몰랐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보고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일단 그러니까 21일 날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21일 날 실종이 돼가지고 해경과 이 군이 나서서 수색 작업을 그때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점에 대통령에게 이 사실이 보고가 안 됐다? 이게 일단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해역 자체가 굉장히 평상시에도 긴장이 고조돼 있는 늘 상시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게 군경이 나서가지고 실종자 수색에까지 나섰는데 이게 대통령에게 구두 보고라도 안 갔다? 이게 일단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 같으면 하다못해 뭐 어선에서 뭐 선원이 실종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보고는 피살 관련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지금 실종 관련 보고부터 실종 관련 보고는 전날 오후에 서면으로 대통령께 보고가 됐습니다. 그 21일 날. 21일 날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22일 날 이제 북측 해역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 라고 이제 보고가 들어가는데 발견 시점은 3시 반쯤 되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은 청와대 보고한 건 6시 반이라 그래요. 그 3시간 동안 뭐 한 거죠? 그것도 전 납득이 안 가요. 그건 신속하게 늦어졌다라는 것도 계속 그렇죠. 뭔가요? 북측에서 아니 그 전에 수색까지 하다가 발견이 됐는데 북측 그 해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걸 곧바로 보고를 안 하고 3시간 동안 뭐 확인 작업을 거친다고 뭐 그랬다. 이게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대목이고요. 일단은 1차 구두 보고를 하는 게 정상이죠. 발견됐습니다. 북측에서. 자, 조금 더 경위 확인해서 서면 보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자, 그다음에 자, 그 청와대 대응도 굉장히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대응에 나섰어야 되는 거죠. 모든 한 라인 가동해서 북측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방송에도 내보냈다라고 한다면 북측이 아마 인지를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한국 쪽에서 굉장히 이 사안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북측은 언제나 우리 언론을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만약에 우리 쪽에 보도가 나갔더라면 북측의 대응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무력 시위라도 했어야 되는 거죠.
일단 그 시점에는 예. 실종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진월북인지 아닌지 예. 확인이 아직 확실하게 안 된 시점이잖아요. 예. 일단은 우리 실종자가 북측 해역으로 갔고 거기서 북한 군이 바로 이 사람을 구조를 안 하고 예. 물속에 그냥 두고 있다. 이게 뭐 보니까 1시간 지났네, 2시간 지났네. 그 정도 되면 북측이 좀 이상하다. 징후가 파악이 된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쪽에서 무력 시위라도 벌여서 여기서 말하는 무력 시위라는 건 우리가 뭐 배가 출동한다다 이런 그렇죠.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헬기도 띄우고 뭐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군사 행동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또 경고 방송 얘기도 했잖아요. 경고 방송도 뭐 들리든 안 들리든 간에 예. 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북측이 과연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예. 북측이 6시간 동안 상당히 고심을 제가 보기에는 한 것 같아요. 전략적인 고민까지도 다 한 거 했고 아마 회의까지 전 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사살까지 이루어진 건데, 자 사살하고 난 그 이후에도 보고가 또 곧바로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쪽에. 자 그러면 대통령 깨워서라도 이건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일단 국민이 더군다나 공무원이 어떤 경우로든 북측에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신 훼손까지 당한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 그리고 관계장관 회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관계장관까지 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라고 청와대가 이제 인지를 했는데 대통령이 주무신다고 아무 조치를 안 취했다. 이게 비상식적이죠. 오히려 대통령님 이거 사안이 굉장히 위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잠깐 저희가 회의를 할 동안에 좀 뭐 주무시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라든가. 그렇게 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 물론 사전에 이제 자료를 보냈다라고 하나, 실제로 방송 나가는 그 시점,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청와대에서 모니터 당연히 하지 않나요? 전 대통령 스스로도 모니터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그 시간까지는 사실은 대통령도 깨어 있어야 정상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설명 자체가, 청와대 해명 자체가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까지는 몰랐다. 피격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에 좀 맞춰져서 이게 좀 설명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 좀 무리한 그런 그 설명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문점으로 좀 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 군당국의 설명은 이제 월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실종이 처음에 발생했던 그 어업 지도선 그리고 북측이 어떤 조치를 했던 그 장소 해상입니다. 38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헤엄을 쳐서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군 첩보통의 월북을 확인. 그래서 일단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 근데 주변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군 배에 신발을 벗어놓고 이탈했다. 뭐 이런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이 뭔가 비난을 피하려 월북을 부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또 시각이 있어요. 아직은 정확한 거, 100% 정확한 건 아직 모르죠. 전문가들은 원인이 무엇이든 이건 죄악이다. 이 자체가 지금 북한의 만행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피격 위치까지 38km 그리고 30여 시간 수용을 했다는 계산이 나와요. 시간상으로. 하루가 넘게 더 지난 거잖아요. 이게 구명조끼를 입고 가능한가? 그리고 물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윤경호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월북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당사자의 명예 그리고 유족들의 그렇습니다. 반발 뭐 이런 거 다 연결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군이 자기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감안해서 월북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감청을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감청이나 위성이라는 첩보자산으로 북한 내부에 보고가 될 때 이 공무원 이모 씨가 왔는데 발견이 됐는데 본인이 월북을 원한다라고 얘기한 게 탐지가 돼서 그래서 군이 그걸 얘기했다. 그렇다면 뭐 군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월북이라는 거를 프레임을 짜맞췄다. 이거는 정말 파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 이모 씨의 뭐 개인 주변에 여러 가지 신상 관련 보도들이 같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모 씨가 어찌 보면 자기가 살았던 이 세상을 등지고 싶어서 저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자꾸 가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전 뭐 이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그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참 어렵고 저는 아까 다뤘던 것 중에 딱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지금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중에 가장 잘못한 거 하나가 23일 오전에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국방장관 임명하고 나서 6명의 사성장군 진급식을 청와대에서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다 내용이 되고 보고가 된 상태인데 23일이면 오전이면 그날 아침 8시 반에 이미 대통령이 대면 보고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뭐 서면 보고든 뭐 대통령이 뭐 연설 때문에 뭘 판단을 어떻게 했든 자고 있었든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자, 현역 장군 별냈단 장군 6명을 부르고 그 자리에 국방장관까지 배석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자리에 국민들을 향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한 거. 이건 100번 잘못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월북에 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앞으로 조금 더 조각조각 퍼즐들이 맞춰져야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하나라면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비무장의 민간인을 사실상 총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는 이 야만성을 보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북한의 야만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뭐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월북에 관련해서는 지금 뭐 국방부에 얘기하는 신발이 났다, 부유물을 타고 있다, 구명조끼를 입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지금 국방부의 설명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그 북한군이 와서 사실상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쓰면서 얘기를 했다. 그걸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긴트 부대라고 이게 한 3,000명이 우리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청 부대죠. 이 부대가 사실상 모든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진 월북의 얘기가 안 나왔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런 뭐 몇 가지 그 증거물로서 월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국방부는 존립 가치가 없습니다. 이 국민 스스로의 어떤 국민의 말을 사실상 이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뭐 감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노출될 수 있다 뭐 그런 우려를 벗어나서 좀 국방부가 좀 신뢰를 얻으려면 좀 얘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의문점으로 가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등 설명이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정신은 훼손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위반 항목은 없다. 뭐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청와대 9.19 정신 훼손은 훼손. 그러나 합의 위반은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에요. 아랫부분입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 합의와 정신을 이루갑니다. 훼손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최인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설명. 좀 사실 법조인으로서 좀 참담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북한이 이 행위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시간 만에 입장을 바꿔서 그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지만 명시적인 규정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시적으로 위반했다. 그리고 북한도 위반했고 남한도 그에 대한 대응에서 이 9.19 이 합의서를 위반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시청자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모든 법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그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확한 이름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포괄적 군사합의입니다. 근데 1조 1항을 북한이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라고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1조 1항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면서 1조 1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지금 그 이후에 뒤에 있는데 보면은 뭐 비문장지대에서 포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지. 왜 총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뭐 포격이냐 총기 사용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좀 더 위에 있는 1조 1항에 보면은 일체의 무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쏘는 건 당연히 포함되고 명시적으로 되고 또 해석으로도 우리가 이른바 대소포함 명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군사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실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격을 하지 못한다. 거기에 총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법 해석에 관한 ABC에도 반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정신뿐만 아니고 이 9.19 합의서 1조 1항 단서에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라고 보고요. 나아가 국군의 대응 또한 이 9.19 합의 1조 3항과 4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건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해상 구조 이를 위해서 비행을 허용하는데요. 그를 위해서는 사실 그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항에 보면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상에서는 경고 방송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분명한 어떤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런 설명인데 이게 아마도 오늘 국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들이요. 자. 북한의 만행과 관련해서 길게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뒤 국회에서는 이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국정감사 통상 많은 분들 보셨죠? 증인들이 출석해서 얘기하고요. 또 참고인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답을 하죠. 그런데요. 다음 내용 좀 보시죠. 올해 국회에서는요. 여기 보이시나요? 펭수, 되게 유명한 굉장히 인기를 모은 캐릭터죠. EBS의 캐릭터입니다.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참고인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출석을 좀 해달라고. 국회 과방위원회 올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요청을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공개가 된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여기 보면 그날 이 국정감사 대상 중에 EBS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9분 참고인 성명은 성명미상입니다. 성명미상. 그리고 직장 및 직위 EBS 펭수 캐릭터 연기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사람이 인형을 쓰시고 지금 연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누구인지 노출이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성명미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유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 얘기가 알려졌을 때 뭐 갑자기 웬 펭수 캐릭터를 참고인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시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겁니다. 이 노동 환경, 근무 환경 이런 분들, 이런 캐릭터 연기를 하시는 분들의 노동 환경 이런 게 혹시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혹시나 너무 뭔가 열악한 거 아닌가, 뭐 계약 조건은 어떤가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인데 저작권은 정당하게 지급되는지, 가혹한 출연 요청 이런 건 혹시 없는지 이런 거를 물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처음에는 뭐 유명세 뭐 또 혹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부른 거 아닌가 했는데 보니까 뭐 설명이 좀 됐어요. 또 노동 환경에 대한, 노동 조건에 대한 이런 질을 하고 싶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궁금하긴 해요. 예, 궁금하긴 한데, 사실은 굳이 이렇게 펭수를 안 불러도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안 불러도. 그렇죠. EBS 측에서 이제 집행하는 그 집행 내역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기획사가 아마 이제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기획사 쪽에도 또 이런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다 확인이 이건 가능한 거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그 펭수의 저 캐릭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제 출연자가 있으시잖아요. 프리랜서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좀 가혹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좀 그 EBS 측에서 제대로 어떤 지급해야 될 것 제대로 지급 안 하고 상당히 열악한 그런 좀 계약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설령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솔직하게 와서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그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예. 일종의 약간 한건주의 심리가 발동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그러니까 언론에 이렇게 좀 주목도를 높이는 그런 활동들을 해서 뭐 동물을 이렇게 국감장으로 이제 들고 나오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이 만약에 이게 된 거라면 더욱더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구학 교수님, 이 펭수 캐릭터를 연기하시는 분은요, 뭐 지금 알려지기로는 계약 조건에서 신원 노출을 안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노출될 경우 이거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신원 노출 안 한다는데 국감장에 출석하면 그럼 이 상태로 출석을 하는 겁니까, 그냥?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 계약 조건이 그런 거니까. 예. 근데 저는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국정감사 뭐 증인 참고인 불러오면 괜히 이렇게 불필요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호통치고 뭐 위생 떨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원은 어떻게 보면 갑질 방지, 뭐 공정성 강화, 뭐 이런 성격의 어떤 것이 더 큰 거 아닌가.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유명하긴 하지만 EBS에 소속된 것이고 의뢰 입장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출연을 원하지 않는데 막 출연을 좀 강요받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잘 배분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영역에서까지도 사실은 그런 어떤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이런 증인을 불러다 놓고 한다 그러면 조금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 시각 차이인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궁금하긴 하네요. 그날 어떤 모습일지. 자, 이번에는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오래간만에 집값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두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70 부동산 대책 11주째 지났습니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는 서울 아파트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통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값 5주째 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폭은 줄었지만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셋값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 분석을 했는데 거래를 막아서 시장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 오히려 뭐 부작용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 보면 자료는 한국감정원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서울과 강남 4구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 실제 가치보다 최고 2배가 비싸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서 지금 기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거품이 적은데 서울 지역, 특히 강남 쪽에 거품이 심하다는 거죠. 원래 내재 가치보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너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국토연구원이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그리고 중위가격과 내재 가치를 비교해 본 겁니다. 내재 가치는 뭐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임대소득의 총합으로 현재의 실제 가치를 추정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치다. 이렇게 추정하는 값이요. 여기 보시면 그 내재 가치보다 얼마나 더 비싼가. 여기 보면 200%가 넘죠. 강남 4구. 그러니까 2배 넘게 비싸다는 거고요. 세종시도 2배입니다. 서울 전체는 2배 좀 안 되고요. 6대 광역시, 그다음에 8개 시도는 2배, 1배 조금 넘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나치게 2배 이상 내재 가치보다 높다. 이 얘기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내재 가치가 높다라는 거는 지나치게 가격이 올랐다.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면. 거품이 끼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저건 아무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변의 금원은 가장 우선하는 가치는 로케이션, 위치. 위치에 따라서 모든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른바 입지죠, 입지.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간다는 게 다 그런 건데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 그러니까 710 대책이 제일 크죠. 그 이후에도 지금 아까 이 전 기사에 11주째 안 떨어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에 국회 기사에도 들어있습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정부가 내놓은 주요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줄고 한 8주 정도부터 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견줘보건데
지금은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런 건데 그 이전에는 실제로 큰 대책들을 내놨을 때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안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 제한돼 있죠. 예. 이유는 그 지역들에는 공급을 늘려주지 않았거든요. 수요는 여전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시중에 유동성이 정말 넘쳐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고 싶은 돈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느 카카오 주식 하나 상장한다고 했더니 돈이 59조가 공모주에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돈이 따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넘쳐나는 유동성 곁에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주지 않으니까 그 지역은 당연히 거래는 줄더라도 값은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요즘은 호가라는 것만으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는 이런 또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르겠습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철학의 문제인데요. 철학을 과연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한마디만 드리자면 결국 원하는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과감하게 풀지 않고 과연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그로 인해서 그 일정 기간은 값이 오르는 걸 감수해야겠죠. 그러나 그게 시장 가격이 반영이 된다면 결국은 시장이 정상을 찾아가지 않을까. 부동산을 꼭 떨어뜨려야 되는 게 부동산 정책이다가 아니고 부동산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서 펴는 정책이라는 걸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경향신문 기사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 계산을 해봤는데 그 내재 가치는 100으로 보는 거죠. 100인데 100을 얼마나 초과했냐. 여기 보면 뭐 강남, 사구, 세종, 서울은 거의 200 가까이 가고 넘기나 조금 부족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재 가치의 2배 가까이 이게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게 불안한 상황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다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런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11월에 대선이 있죠. 근데 대선 아직까지 시간이 좀 꽤 남았는데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속내 드러낸 트럼프. 이번 대선은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이다. 불복을 예고하는 건가요? 대선 불복 가능성을 또 언급했다. 가끔 얘기하는데 또 얘기한 거예요. 패배 땐 평화적 정권 이양 글쎄요. 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편 투표를 무죄 삼고 있어요. 이거 못 믿는다고. 그리고 지금 긴즈버그 후임 대법관이 물러났는데 그 후임을 서두른 것도 혹시 이거 대법원 판결 이거 머릿속에 두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관 지명 서두르는 트럼프 속내는 대선 불복 대비. 지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의제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선거 후 전략을 수립했다. 뭔가 불복 전략을 이미 짜놨다. 이런 분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I think this will end up in the Supreme Court,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9 justices. This scam that the Democrats are pulling, it's a scam. 최인호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에 대해서 스캠, 사기다라고 지금 대놓고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놀라운데요. 실제로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 W. 부시와 그 민주당의 엘고 사이에 정말 박빙의 선거가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결과를 두고 엘고 측에서 대법원까지 재검표까지 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만큼 이번 그 대선도 치열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본인이 앞서간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적어도 지금은 밀리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불복이라는 거는 일단 패배를 전제로 해야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2000년에 것이 재판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실제로 2000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조지 W. 부시가 최종적으로 당선됐습니다만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민투표에서는
엘고 후보가 1등했죠. 그렇죠. 그런데 선거인단에서 5명인가 차이로 해서 아슬아슬하게 밀리니까 미국 재검표 선거제도가 좀 독특해서 나온 그렇죠. 현상입니다. 그래서 재검표 요청을 했는데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재검표 중지 결정을 했는데 그때의 지금 일반적인 평가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좀 많아서 그와 같은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측으로서는 이기면 좋지만 만약에 불복해서 그것이 이렇게 박빙이었을 경우에는 대법원으로 가고 그때의 어떤 판결을 대비해서 지금 긴스버그 대법관의 지금 끝난 다음에 지금 한 분을 더 하면은 결국 지금 원래 대법원은 홀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셔서 4대 4니까 이 경우에서 한 명이 본인이 지명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갔을 때의 판결에 유리한 것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법적으로 봤을 때에 대법관은 홀수가 되는 게 맞긴 맞죠. 4대 4대에서 똑같이 4대 4 나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은 어떻게든 그걸 맞추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지금 제기된 것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더 소개해드리면요. 백악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선거 후 정권의 평화적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보장할 건가? 통상적이면 보장한다고 하죠, 이거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 한다. 이 아랫부분에는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번 대선이 대법원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 다뤄봤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